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저는 최근 2년 동안 발표된 이어에이지 논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안서 쓰면서 관련 논문 정리할 일이 있었는데, 그거 겸사겸사 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에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기존의 뇌파를 측정하는 두피 대신에 귀 주위에서 측정을 하는 거를 말하고요. 장점으로는 훨씬 간편하고 이제 장비도 가볍고 간단하고 심미적으로도 훨씬 좋다라는 장점들이 있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SNR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이즈는 2011년에 처음 제안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귀 안에 삽입해서 신호를 측정하는 형태로 제안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폰 형태로 착용을 하게 되는 형태로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방식들이 나와서 그것도 뒤에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는 총 작년 2년 동안 발표된 논문들 중에 12편을 뽑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2022년에 출판된 논문 중에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 2편 있었는데, 요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2편 논문 제외한 건, 연구실 논문 제외한 건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12편 논문을 다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대충 어떤 경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들이 크게 저희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극 부착 위치입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전극 부착 위치는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인이어, 두 번째는 귀 뒷면에 붙이는 비하인드 이어, 그리고 세 번째 시그리드, 네 번째 트리그리드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인이어는 귓바퀴나 귀 자체 아니면 웨이도에 전극을 붙이는 그런 형태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어폰 형태의 전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별 귀에 이렇게 맞춘 전극을 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평범한 이어 플러그에 전극을 삽입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의 장점으로는 이제 귀 속에 쏙 들어가니까 좀 외부에서 덜 보인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런 이어폰 형태의 전극의 경우에는 이걸 파는 회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개별 논문에서 제안하고 만들고 실험한 거라서 이제 이런 구조 자체를 알아서 이제 제안하고 만들고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 뒷면인데, 요거는 귀 뒤에 여기 살에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연구실에서도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고, 귀 뒷면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죠? 이런 식으로 이어폰 형태의 뭔가 새로운 장비를 제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장비로 전극 위치만 이렇게 지정해서 하면 되니까 사용하기가 쉽고요. 대신에 인이어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밖에 드러난다라는 심미적 관점에서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C그리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C자 형태로 생겨서 귀에다가 이렇게 착 붙이는 거거든요. 스티커 떼서. 그래서 얘는 여기 1번, 2번 방법과 다르게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냥 사다가 쓰면 되고, 이렇게 C자 형태를 따라서 전극들이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렇게 귀 주위에 붙이는 이런 방법이 또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트리그리드라고 해서 이 C그리드를 만들었던 그룹에서 2022년에 제안한 건데, 귀뿐만 아니라 눈이랑 턱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전극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뇌파뿐만 아니고 슬림 모니터링을 위해서 EOG랑 턱 EMG까지 측정을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제안한 좀 더 넓은 범위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네가지의 측정 위치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에이즈를 사용해서 하고자 하는 타겟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 유저의 상태 모니터링인데요. 뭐 세부적인 걸로는 수면 단계 구분, 아니면 시저를 뭐라고 하죠? 발작을 이제 감지하는 거, 아니면 사람 상태, 뭐 감정이라든지 졸음 이런 거를 감지하는 거를 해보는 게 포함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냥 고전적인 BCI죠. 내 의도를 인식해서 뭔가 뭐 의사소통을 하거나 외부 기기를 제어하거나 하는 거. 그래서 뭐 ERP 아니면 어떤
오디오 자극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맨날 태스크, ASSR, SSVP 등등이 있는데 요 중에 4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요 4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 장 한 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요. 네, 첫 번째 예시로는 수면 단계 분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시퀀스라고 하는 RNN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모델의 좀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뇌파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아웃풋 레이블을 뽑아낸다고 하면 이제 뇌파 데이터를 에폭으로 나눈 다음에 각 에폭으로부터 하나씩의 아웃풋을 뽑아내죠. 근데 슬립에서는 이 컨텍스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거를 고려해서 어, 이번 에폭의 어떤 특정 시점의 아웃풋을 뽑아낼 때 그때에 해당하는 에폭만으로 결과를 뽑는 게 아니고 앞뒤에 정보까지 다 써서 이렇게 뽑는 게 되게 자주 사용된다고 해요. 근데 요 B가 되게 주류로 사용되고, 근데 또 여기에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플립해서 그러면 인풋에 컨텍스트가 있으면 아웃풋에도 컨텍스트가 있을 텐데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어, n번째의 레이블을 뽑아낼 때 n번째 에폭으로부터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n번째 에폭에서 n번째 레이블 결과만 뽑는 게 아니고 앞뒤의 레이블까지 다 이제 영향을 주게 컨트리뷰션 하게 이런 방법도 이제 최근에 제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ABC 세 가지 방법들이 이제 쓰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아니 그럼 애초에 one to many가 아니라 many to one, one to many가 아니라 many to many로 한번 또 해보면 성능이 어떨까? 라는 것까지 이제 다 이라는 것까지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ABC보다 더 성능이 좋더라라는 걸 보였고, 그래서 그 모델을 써서 퍼포먼스 지표로는 두 가지 결과의 일치도를 보여주는 카파 밸류를 썼거든요. 그래서 어, 카파 밸류를 쓰려면 어쨌든 두 가지의 일치도라는 건 결국 결과가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뇌파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과는 이제 이런 숙련된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한 이 수면 단계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뇌파로 본 결과가 있을 때 둘 사이의 카파 밸류를 계산을 해서 성능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래에 있는 게 베이스라인이고 위에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새로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이렇게 해봤더니 더 성능이 좋더라라는 결론을 보이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졸음 디텍션인데요. 아무래도 이어이지가 스캘프 이어이지보다 더 측정하기 간편하고 이러니까 더 오래 쓰고 실생활에서 쓰고 이러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하는 연구들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졸음 디텍션에서는 이제 졸음이 아무래도 운전할 때 되게 크리티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하는 상황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하게 장비 자체를 제안을 자기들 직접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칩에다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뉴럴 네트워크를 인베딩까지 시켰다고 해요. 이 펌웨어에. 그래서 분류까지 이제 측정이랑 시그널 프로세싱이랑 분류까지 다 돼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이런 거를 새로 제안을 했고, 이제 측정 위치는 여기 귀 뒷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얻은 결과로 이 사람들이 SVM이랑 뉴럴 네트워크의 그 성능을 비교를 해보니까 당연히 SVM보다 뉴럴 네트워크 썼을 때 성능이 더 높더라. 뭐 서브젝트 디펜던트든 서브젝트 인디펜던트든 다 이제 그렇더라라는 걸 보여줬고, 여기에서의 의의는 하나 뭐가 있냐면 요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 뇌파에는 최근에 되게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어이지에 쓰인 지는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도 몇 편 안 되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썼다. 심지어 요 자기들이 개발한 장비에 인베딩까지 시켜서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게 했다라는 그런 시그니피컨스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디터리 ERP 비교 결과입니다. 총 5개의 ERP 패턴에 대해서 스캘프 이지 그리고 이어 이지를 비교를 했는데 보면 둘 다 이제 타겟이랑 컨트롤 자극에 대해서 잘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어에서는 좀
절대적인 앰플리튜드가 더 작아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정량적으로 이제 보려고 이펙트 사이즈라는 걸 계산을 했는데, 요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어, 평균값 차이를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값이 작더라도 이게 더 자기들끼리 좁게 뭉쳐 있고 평균값이 많이 차이 날수록 이 값이 커지겠죠. 이펙트 사이즈가. 그래서 얘를 보니까 빨간색은 지금 2어고 파란색은 스캘프인데, 노란색은 아니 초록색은 스캘프에서 그냥 인디비주얼라이즈 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어랑 스캘프 이어 이미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더라. 오히려 뭐 이어가 더 높은 데도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 초록색보다 더 높고, 여기는 초록색이랑 비슷하고, 여기는 오히려 빨간색이 더 높고 이렇죠. 그래서 어, 절대적인 이런 차이는 작을지언정 이펙트 사이즈로 좀 정량적으로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좋은 데도 있고 이렇더라라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어이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피치 이미저리를 해서 TV를 제어한 연구였고요. 여기서는 스피치로 속으로 총 5가지의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무것도 얘기 안 할 때는 네스트라는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들어서 총 6클래스 분류를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별로 이제 TV를 제어하는 명령이 할당돼서 이걸로 이제 실시간 제어를 하는 연구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셋에다가 점역을 붙여서 귀 뒤에서 측정을 했고, 이렇게 온라인 실험을 해보니까 총 5명 피험자를 대상으로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가 0.44에서 0.59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수치상으로는 되게 낮아 보이는데,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게 유클래스고 또 심지어 스피치 이미저리잖아요. 그냥 속으로 다른 태스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스피치 이미저리인데 그냥 단어만 다른 태스크인데, 이 정도의 결과가 심지어 유클래스에서 나왔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고, 실험하고 나서 피험자들한테 그냥 서베이도 좀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뭐 쓰기 쉽고 뭐 편안하냐 이런 거 점수를 좀 매겼더니 뭐 8.6, 7.0 정도로 이렇게 준수한 설문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아, 일단 총 4개의 논문을 조금 이제 그나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카테고리로만 보여드렸었는데, 이 논문들을 이전에 출판됐던 2021년까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논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어떤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느냐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온라인 실험이 확실히 많이 늘었고요. 왜냐면 이전에는 2012년부터 2021년 이때 36개 연구 중에서는 2편만 온라인을 했는데, 이제 최근 2년 연구에서는 14개 중에 4개가 14개 중에 4편이 온라인 실험을 했었고요. 요 논문 수는 그냥 이 기간 동안 수행된 전체 이어이지 논문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조사한 범위에 포함되는 그냥 논문입니다. 아무튼 되게 큰 폭으로 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적용되고 있는 논문 수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 아무래도 이제 이어이즈라는 게 제한되는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스캘프 이어이즈랑 같이 측정을 하고 신호 자체가 얼마나 이제 다르냐를 분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캘프 이어이즈는 뭐 성능이 이 정도 나왔는데 이어이즈 성능은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차이 나냐, 이런 그냥 단순 비교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어이지 자체의 피저빌리티를 좀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다 보니까 이제는 프랙티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연구들에 훨씬 더 좀 포커싱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어이지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좀 감히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어이지라는 게 사실 스캘프 이어이지에 비해서 더 장점으로 부각되는 게 모빌리티잖아요, 아무래도. 훨씬 더 간단하고 측정하기 쉽고 가볍고 이러니까 얘를 착용하고 스캘프 이어이지로는 못했던
뭐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좀 미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연구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특히 모니터링 연구랑 BCI 연구들로 이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BCI는 아무래도 정상 이런 신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하는 의사소통이나 뭐 외부 환경 제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이잖아요. BCI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신체가 자유로운 사람이 BCI를 쓸 일은 웬만하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신체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얼마든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모빌리티라는 건 결국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럼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면 좀 더, 어, 좀 더 이런 필요할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할 만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현실에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정말로 쓸 수 있는, 이런 모빌리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BCI보다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어 EEG 연구들의 리미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스캘프 EEG에서는 뭐 텐텐 시스템 같은 이 전극 좌표 같은 것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좀 한계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상품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 정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오는 파급력이 좀 적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확 파퓰러하게 되려면 어떤 하나의 스탠다드를 가진 회사가 이제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들이 그거를 이제 쉽게 그러면 접할 수 있으니까 확확확 퍼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고 다 연구 그룹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좀 파급력이 이제 전해지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요거는 연구 레퍼런스고요. 긴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